에너지관리기능사 2013년 2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 1kg에서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용어는 비열을 말하죠. 비열. 그러면 비열. 열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할 때는 항상 뭔가 비교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비교 값이 있으면은 반드시 밑에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그럼 고깃집에 갔는데 소고기, 뭐 예전 용어는 소고기, 쇠고기. 자, 소고기가 있어요. 10,000원. 아, 싸다. 예, 한근. 그 다음에 돼지고기 3,000원. 아, 막 퍼준다. 그 다음에 뭐 고래고기, 요즘은 금지되지만 이거 뭐 고래 잡이 금지지만 아무튼 고래고기 있다고 쳐봐요. 고래고기 4,000원. 그래 놓고 밑에 닭고기가 써졌어. 닭고기가 써져 있는데 2,000원 써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근근근 기준이 같을 때는 이게 비교가 되죠. 10,000원, 3,000원, 4,000원 서로 몇 배인지, 서로 크고 작은지 비교가 돼요. 근수가 비교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근수 앞에, 단위 앞에 숫자가 없는데도 한근인지는 다 압니다. 한근인지. 그런데 말이라고 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이 꼭 물어보죠. 이게 몇 g짜리예요? 자, 한근은 600g 기준이니까 600g이 한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고기가 마리로 써져 있으면 이게 몇 g짜리예요? 몇 g이에요?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고기의 근수하고 비교가 되겠죠.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비교한다, 열량을 그러면 비교하는 것이 먼저 올라가요. 요건 보면 근수 비교표가 아니고 원 비교표, 가격 비교표죠. 그래서 열량 단위가 먼저 올라가고요. 밑에 기준이 있죠. 얼마나 몇 킬로그램 질량, 그 다음에 온도 얼마씩 올릴 때, 즉 1kg을 1도 올릴 때 열량 얼마 들어가? 1kcal? 몇 kcal? 얼마? 몇 킬로줄 들어가? 이런 게 다 비열 단위이죠. 열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열 용량은 열량 구하는 식에서 보면 열량은 양, 비열, 온도차 이럴 때 앞에 양하고 비열을 곱한 개념이 열 용량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거나 비열이 크거나 그러면 열 용량이 커지죠. 그 다음에 비열과 온도차를 곱한 거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엔탈피, 킬로그램당 잠열, 킬로그램당 발열량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앞에 이게 비열 온도차가 엔탈피 해석할 때는 양이 뭔가 데펴져 있는 뭔가 뜨거운 열을 보유하고 있는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물질의 양 잠열을 할 때는 뭔가 상태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 물질의 양 발열량을 해석할 때는 뭔가 태우는 물질의 즉 연료의 양 그렇게 하면 바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잠열 엔탈피는 비온 곱해진 거고요. 비열이 뜻이 되고 열용량은 양과 비열 곱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처럼 비자가 나오면은 비교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비중량 이런 것도 비교하는 것이죠. 비체적, 체적을 비교한다. 비중량, 중량을 비교한다. 그러면 비열비. 비열비 그러면 원래는 비열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비열 해야 되는데 이 말 더듬이처럼 들리니까 비열비, 비열을 비교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답은 2번 비열이 되겠죠. 열용량, 어떤 물질 전체를 1도씨 높이는데 소요되는 열량이 됩니다. 양과 비열을 곱하니까 양이 킬로그램, 비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온도차 도씨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킬로그램 약분돼서
킬로칼로리 퍼 도시가 돼요. 단위가. 그래서 어떤 물질의 양은 관계없이 그 전체를 1도 올릴 때 소요되는 열량 몇 킬로칼로리. 그럼 비열 단위는 이거고요. 그대로.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일 때 소요되는 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그 다음에 잠열은 뒤에 2개 곱한 거죠. 도시 약분되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즉 상태를 변화시킬 때 1kg당 몇 킬로칼로리가 소요되느냐. 엔탈피로 해석할 때는 1kg당 현재 지니고 있는 총 열량, 전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발열량으로 할 때는 연료 1kg을 연소하면은 총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발열량으로 해석이 되겠죠. 문제 2번. 엔탈피가 25kcal per kg인 급수로 받아서 1시간당 2만 kg의 증기를 발생하는 경우 이 보일러의 매시 환산 증발량은 몇 kg/h인가? 단 발생 증기 엔탈피는 725kcal per kg입니다. 환산 증발량은 상당 증발량이라고 해요. 표준 증발량, 상당 증발량을 환산 증발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상당 증발량 곱하기 539는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자, 상당 증발량 일단 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온 곱하면 잠열 된다고 그랬죠. 상당 증발량은 일기압 상태에서 급수를 100도씨 포화수로 공급해서 발생되는 증기를 100도씨 포화 증기로 발생을 시킬 때에 발생하는 증발량, 그것이 상당 증발량이에요. 그러니까 100도씨 포화수에서 100도씨 증기로, 그래서 잠열이 얼마? 539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실제는 실제 증발량, 즉 양 곱하기 비온인데, 비열하고 온도차 곱하면 잠열도 있지만 엔탈피 차이도 있잖아요. 엔탈피 차이니까 뜨거운 증기 엔탈피액이 점에 공급할 때 차가운 급수의 엔탈피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로 일기압 상태로 가동한 것이나 고압 상태로 가동한 것이나 1시간 동안에 전체 흡수될 수 있는 보일러의 유효율의 그 능력 자체는 그대로이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상당 증발량 구할 때 곱하기 539를 오른쪽으로 이항 정리 나누기 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상당 증발량식이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나누기 539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조건 대입합니다. 상당 증발량 1시간에 2만 kg. 증기 엔탈피 725. 급수 엔탈피 25. 그리고 539. 이 계산기 누르면은 답이 나오겠죠. 답 누르면 라번 25974. 이게 구가 아니고 괄호 725 마이너스 25. 25,794.03 소수점 떼고 약 얼마인가 그랬으니까요. 문제 3번. 보일러의 기수 분리기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 기수, 증기 중에 수분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분리한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이거죠. 그러면 증기 사용하는 곳에서 증기 사용한 후에 물과 증기를, 여기 이제 사용한 후에 생성되는 물이 응축수죠. 응축수를 제거하는 거, 이것은 증기 트랩이죠. 3번, 보일러에 투입되는 연소형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한다. 이것은 포함된 게 아니고요. 4번, 보일러 급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제거한다. 물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공기 빼기 밸브나 이런 종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리기 종류가 뭔가 분리하는데 1번, 유체 중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특히 불순물의 찌꺼기를 제거한다. 뭔가 걸릴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여과기라고 하죠. 여과기는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근데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parate, 쪼개내다, 분리하다. 그런데 만약에
증기 중에 발생한 증기를 말합니다. 발생한 증기 중에 수분을 분리한다. 물기를 분리한다. 그러면은 기수 분리기고요. 이것은 영어로 명칭이 나올 때는 스팀, 증기 중에 분리한다. 그래서 스팀 세퍼레이터. 이렇게 말하고요. 3번. 기름 중에 혹시 기름 중에 공급되는 중유나 이런 것 중에 수분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기름에서 수 분리기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 명칭으로 이게 나올 때는 오일에서 분리한다. 그래서 오일 세퍼레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명칭으로 나오거나 아무튼 영어 명칭으로 나오거나 혼동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은 증기 트랩이 되고요. 자, 4번. 다음 중 보일러 스테이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그런데 스테이는 멈추다 그런 소리죠. 버팀새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도 보강이죠. 뭔가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버팀새를 집어넣는 거죠. 보강. 종류가 가제트 스테이라고도 하고 거짓 스테이, 바 스테이, 뽕 모양으로 된 거, 튜브, 관 모양으로 된 스테이, 볼트 모양으로 기다란 볼트로 축을 대신해서 연결해서 볼트로 힘을 받아서 강도를 보강하는 볼트 스테이는 있어요. 근데 너트는 알다시피 볼트 끝에 이렇게 안나사 해가지고 끼워놓는 것이 너트인데 너트로서 강도를 보강하는 것은 없어요. 기다랗게 축 대신에 끼워넣는 기다란 볼트로 해서 버팀새는 있지만 볼트 스테이는 있지만 너트 스테이는 명칭이 없다. 스테이는 버팀쇠, 강도가 약한 부분에 강도 보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음 부분이다. 가제트 스테이, 거시 스테이입니다. 관, 튜브 스테이, 바 스테이, 봉 스테이라고도 하고요. 볼트 스테이, 나사 버팀, 가이드 스테이, 도리 스테이라고도 하고 도구 스테이도 있고 종류가 명칭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겁니다. 동판, 동그랗게 원통에 동그랗게 돌아간 부분과 앞에 막는 경판을 사이를 이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잇는 거. 가제트 스테이, 거시 스테이. 그 다음에 관으로 해서 관판에 끼워 넣는 거. 관 스테이. 그 다음에 바 스테이. 여기 좌금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와셔라고 하는데 와셔. 일본식 발음으로 와셔. 좌금도 일본식 한자예요. 그 다음에 볼트 스테이, 도리 스테이. 자, 문제 5번. 보일러의 부착하는 압력계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압력계는 353켈빈 그러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273에서 섭씨 온도로 일단 바꿔보시면 되고요. 0, 8, 80도씨. 8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일단 숫자 봐두시고요. 2번, 압력계는 고장이 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용 시간을 정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3번, 압력계 사이폰관 수직 부위에는 코크를 설치하고 코크 핸들이 축 방향과 일치할 때 열린 것이어야 된다. 4번, 불유동관 내에 직접 증기가 되려면 고장이 나기 쉬우므로 사이폰관에 물이 가득 차지 않도록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압력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압력계 속에 달팽이 좀 꼬부라진 관이 있는데요. 황동재질로 보통 되어 있고요. 이게 브루돈관이라고 하는 건데 브루돈관에 연결된 축에 이게 기어 이빨이 있어서 회전하는 바늘 이빨하고 맞물려서 이게 당기면은 회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서 바늘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압력계는 뜨거운 증기가 들어오면은 팽창 수축 반복하면서 깨질 우려가 있어요. 압력계가 압력 때문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압력계가 보일러 최고 사용하는 압력, 보일러의 증기 압력의 1.5 내지 3배까지도 견디는 눈금이 거기까지 표시된 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압력계에는 압력 때문에 깨진 것보다는 열팽창 수축, 즉 고온의 증기가 바로 유입되어서 깨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압력계를
보일러에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지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이폰관을 연결해서 이 사이폰관 속에는 물을 채우고요. 그러면은 증기가 밀려 들어올 때 이 증기가 밀면은 물이 밀려서 속에 내부에 들어있는 공기층이 압축이 돼서 물이 밀려 들어감으로 해서 이걸 밀어 제껴서 압력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 구부러진 관을 사이폰관. 사이폰관의 안찌름은 최소 6.5mm 이상.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는 80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80도 이하를 유지한다는 말은 이 물이 밀려 들어가서 압력이 측정되는 압력계의 온도도 80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증기관이나 장치에 이처럼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죠. 이 관은 연결관의 재질은 강관을 사용할 수가 있고 동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강관을 사용할 때는 안찌름이 12.7mm 이상, 동관을 사용할 때는 사이폰관처럼 똑같이 안찌름이 6.5mm 이상. 단 동관을 사용할 때는 증기온도가 210도씨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다. 210도씨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이 연결관에는 압력계 증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연결했다 차단했다 할 수 있는 밸브를 다는데요. 또는 코크를 다는데 여기에 이렇게 코크를 중간에 수직 부에 달아서 손잡이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닫혀 있는 것이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축과 연결관 수직관과 나란한 방향이 되어 있을 때 열려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수직 부위에 연결 밸브를 달아라는 거예요. 수평관에다 달면은 연결 밸브를 달면은 손잡이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닫힌 꼴이 되죠. 그래서 수직부에 코크를 설치해서 코크의 핸들이 축 방향과 일치할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일치할 때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압력계 설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 특히 압력계의 지름, 문자판의 지름은 기본적으로 100mm 이상짜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압력계하고 문제가 나오면은 전부 다 연관된 지식을 한꺼번에 놓고 있으면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나오든지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속에 관이 달팽이처럼 생긴 게 탄력에 의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이런 탄성식 압력계 종류는 벨다부가 있어요.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부르동관식. 보일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부르동관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잘못 설명된 거죠. 사이폰관에 물을 다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서 80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문제 6번. 증기 중에 수분이 많다. 습증기죠. 수분이 많다. 건조도가 떨어집니다. 증기의 손실이 많아집니다. 증기 엔탈피가 낮아집니다. 떨어집니다.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증기관에 유입됐다가 금방금방 식어요. 열량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식기가 쉽고 증기가 식으면은 금이 되겠어요? 은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물이 되지 않겠어요? 응축수가 되어서 관 내에 고여 있다가 다음에 고온고압의 증기가 밀려 들어올 때 그것에 밀려서 배관 굴곡부, 구부러진 데나 장치를 만나면 심하게 수격작용을 일으키죠.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현상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문제 7번. 다음 중 고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고체 연료는 화격자 연소, 유동층 연소, 미분탄 연소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일반 고정된 화격자에 연소하는 것. 고정된 화격자는 우리 배수구에 주철판으로 되어 있는 길거리 보면 구멍 뽕뽕 뚫린 거 있죠. 이것처럼 되는 게 화격자인데요. 이게 화격자. 이 위에 고체 연료 석탄이나 얹어놓고 연소실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으면 밑에 연소실 하부에서 공기 공급하고요. 그리고 제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화격자 연소이고, 유동층 연소는 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동하면서. 그다음 미분탄은 가늘미 가루분,
아주 가는 가루로 가루로 빻아서 중유와 보통 혼합을 해서 연소를 시키는 방식이고요. 확산 연소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확산인데 이건 기체 연료가 해당되는 거예요. 기체 연료. 고체 연료가 연탄 같은 것이 공기 중으로 확산이 돼서 연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죠. 문제 8번. 보일러 열 정산 시 증기 건도는 몇 퍼센트 이상에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느냐? 98%. 그런데 이 말은 특별히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다? 재질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강철제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요. 강철제가 아닌 경우는 재질을 반드시 표현하는데 주철제다? 주철제 표시해 줘야 돼요. 주철제 보일러는 증기 건도를 97%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답은 98%.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철제 보일러를 산정을 하고 증기 보일러의 성능 시험은 건도 98% 이상이어야 된다. 육용, 고기 용도가 아니에요. 육지용. 우리 지상에서 사용하는 강제적으로 보일러, 아니 강철제 보일러를 줄임말이에요. 강철제 보일러의 열 정산 기준에 의하면 98%. 그런데 주철제인 경우는 97%예요. 단서가 달릴 때. 단서가 주철제라는 단서가 없으니까 98%를 답을 처리해야 되겠죠. 문제 9번. 유리보일러의 자동장치 점화 방법에서 순서가 맞는 것. 물론 제일 먼저 송풍기가 가동이 돼야 돼요. 기동. 그리고 연료펌프가 기동이 되면 연료 유압을 쭉 서서히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 연료펌프가. 물론 이게 전자밸브가 열려서 본격적으로 점화가 되기 전에 적절한 연료압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송풍기가 기동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프리포즈가 되고 있어요. 논의 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논의 환기가 끝나면은 공기량이 줄면서 댐퍼가 줄면서 적절한 공기압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스파크가 튑니다. 스파크가 튀어요. 스파크가 튀면은 일단 파이로트 버너가 불씨가 붙어요. 점화형 버너가 붙은 다음에 이게 화형 검출기로 검출이 돼서 불씨가 보인다, 확실하다. 그러면 주 버너의 연료 밸브가 열려요. 그러면서 주 버너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화가 됩니다. 문제 10번.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유황분이 없어서 기기부식 염려가 거의 없다. 2번. 고체 연료에 비해서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높다. 연소율이 높고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수송과 저장 취급이 용이하다 그랬는데요. 액체 연료에서는 중유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서 기기부식 염려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메탄이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기체 연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답은 가번이 틀렸고요. 고체 연료에 비해서는 킬로그램당, 중량당 발열량이 높아요. 불도 잘 타고요. 연소 조절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수송, 저장, 취급, 통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설명이죠. 11번. 다음 중 수명계의 기능시험을 실시할 시기로 옳지가 않는 것. 보일러 가동하기 전 두 개의 수명계의 수위가 서로 다를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수명계 유리 교체나 또는 보수를 했을 때, 프라이밍 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를 때 합니다. 수위가 동일할 때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리고 수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또 동일할 때, 이럴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번. 난방 원수 사용 열량이 40만 킬로칼로리 per hour이다. 그런 건물에 효율이 80%인 보일러 저희 발열량 10,000 킬로칼로리 per normal 입방미터. 이거 N자가 붙은 건 뉴턴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노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신가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나타낼 때 압력은 1기압, 표준 대기압, 온도는 0도씨 상태를 가정했을 때 이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하고 이 표준 상태의 부피를 표시할 때 특별히 normal, N자를 붙인다 그랬죠. 자, 이 기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 시간당 소요 연료량이 약 몇 normal 입방미터 per hour인가
이거 보일러 효율식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효율은 공급한 열량이 뭐예요? 연료 집어넣은 연료량에 곱하기 발열량. 그 다음에 위쪽에 유효율이죠. 유효율. 흡수한 거. 유효율이 증기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증기량,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이런 식이 되겠고, 또는 아예 유효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와 있어도 돼요. 여기에서는 난방으로도 사용하고 온수 뜨거운 물도 사용하는 열량이 40만 킬로칼로리 per hour이래요. 이게 난방 부하. 온수 사용하니까 플러스 급탕 부하. 실제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유효율이라는 거죠. 사용하는 열, 흡수하는 열이죠. 자, 그리고 연료량을 구하는 식은 효율식에서 연료량 위치 나누기 밑에 들어있는 것을 반대편으로 옮기면 연료량 곱하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곱하기 효율 다시 밑으로 나누기로 내리면은 연료량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하면 연료량만 구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하면은 유효율이 40만이고,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다? 80%, 0.8. 발열량이 얼마다? 만이다.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0 노멀 입방미터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13번 공기의 열기에서 전열 방법에 따라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공기의 열기는 전도식, 재생식, 히트파이프식 이렇게 있고요. 열팽창식은 없습니다. 공기의 열기 종류를 열이 전달되는 전도 방식에 따라서 전도식, 재생식, 히트파이프식 이렇게 종류를 나누고요. 흐름 방향에 따라서 배기가스 흘러가는 흐름 방향과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 흐름 방향에 따라서는 과열기 종류 나눈 것처럼 병류형, 향유형 거꾸로 마주보는 거. 그 다음에 섞어찌개 2개, 혼유형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공기열기에서는 흐름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보고 열이 전도되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를 간혹 물어봅니다. 문제 14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급수 제어의 약호는, 보일러 자동 제어는 일단 ABC가 약자죠. ABC는 오토매틱으로 보일러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뒤에 C자 붙은 것은 다 컨트롤이에요. 제어한다는 것이죠. 제어. 보일러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그래서 보일러 자동 제어. 보일러 자동 제어에는 크게 3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자, 첫째, 급수 제어. 증기의 온도 제어. 자동 연소 제어. 그리고 나머지 기타 제어. 이렇게 있죠. 급수 제어는 FWC, 증기 온도 제어 STC, 자동 연소 제어 ACC, 기타 제어 LC. 자, FWC는 F가 feed라는 거 있죠. feed. 푸드의 음식에 이로 바꿔서 동사 먹인다. water 물을 먹이니까 급수죠. 급수. 그 다음에 C는 control, 다 뒤에는 control. 그 다음에 ST는 steam, temperature죠. steam. 증기의 temperature, 온도를 temperature. 증기의 온도를 컨트롤한다. ACC는 automatic으로 combustion. automatic은 자동이잖아요. automatic으로 combustion. combustion이 아니라 combustion. combustion은 combust, 연소시키다에 ION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combust, ER 붙이면 combuster 그러면은 연소에 시키는 것, 연소기라는 보염장치 명칭이 됩니다. combuster. 그래서 automatic combustion control. 급수제어 약호는 FWC, 2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15번. 외분식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는데요. 보일러 통이
본체가 있으면 바깥쪽에서 불을 떼는 거. 물통하고 떨어져 있는 바깥쪽에서 불을 떼는 게 있고, 보일러 통이 물통 안에다가 연소실을 넣어서 떼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받침대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외분식이고 이게 내분식이에요. 내는 바깥 외자고 내는 안 내자죠. 안에서 뗀다. 근데 분자가 나무 목을 가지런하게 하고 밑에 불화를 붙이면 불 뗄 분자예요. 예전에 지금도 이제 수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어 시간에 제가 배웠던 거 보면 등신불, 사람의 몸을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공양을 하는. 또는 자살하는 것도 분신자살, 태울 분자예요. 불 뗄 분자. 근데 물통 바깥에서 불을 떼니까 바깥에서 불 뗀다. 외분식. 안쪽에서 노통에서 불을 뗀다. 내분식. 자, 외분식은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형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궁이가 넓어요. 그리고 단점이 뭐냐? 아궁이가 넓고 형상도 마음대로 하니까 불은 잘 타는 반면에 연소실 벽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많아요. 연소실 벽, 노벽, 방사, 흩어져서 빠져나가는 열이 많아요. 그런데 내분식은 빠져나가봤자 물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 손실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좁고 그 다음에 차디 차죠. 연소실이 냉각되기 쉽고 연소할 때 품질이 좋은 연료, 애초에 잘 타는 연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봅시다. 외분식 보일러 특징 설명이 틀린 거. 연소실 크기나 형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연소율이 좋다. 연소 효율이 좋다는 거죠. 사용 연료의 선택이 자유롭다. 방사 손실열이 많다. 그래야죠.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 자, 그러면 내분식에 속하는 것은 뭐냐? 노통자가 들어있으면은 다 내분식입니다. 노통자가 안 들어있으면 다 외분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관 보일러, 그 다음에 수관 보일러, 전부 다 외분식에 속하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슈트블로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슈트블로우는 수관 겉에, 전열면의 바깥에 붙은 그을음을 제거하는 장치죠. 그런데 불어서 제거하는데 뭘 붓느냐? 증기를 분사하거나 압축 공기를 분사해요. 증기를 분사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는 노즐 전에 응축수가 고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응축수를 배출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어내는 작업을 할 때는 블로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압축 공기 또는 증기를 분사하면은 수관 겉에 붙어있던 끓음들이 막 떨어져서 연소실 속을 꽉 채우겠죠. 따라서 굴뚝적으로 흡입 송풍기를 틀어서 엄청 증가를 시켜서 막 뽑아내야 돼요. 물론 굴뚝으로 배출한다는 게 아니고 굴뚝 직전에 집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모이게 되겠죠. 블로시에는 댐퍼를 열고 흡입 통풍을 증가시킨다.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보일러를 불을 끈 다음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기압이 좀 낮을 때, 즉 보일러 부하율이 50% 이하일 때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하가 50% 이하인 경우에만 블로우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소화 후에 또 보일러 부하가 적을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17번. 보일러의 마력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거. 단위를 정했는데요. 보일러의 일마력이 뭐냐? 100도씨의 물을 포화수, 그것을 급수로 집어넣고 100도씨의 포화 증기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급수 상태가 100도씨 물이래요. 그래 놓고 나오는 증기 상태가 100도씨 포화 증기래요. 건포화 증기. 이런 것을 상당 증발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로 나오는 증기량을, 이 상당 증발량이 1시간에 15.65kg씩 발생이 된다. 그러면 보일러 1마력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도씨물 15.65kg을 1시간 동안의 증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보일러 1마력이라고 하고요. 이걸 열량으로 바꾼다면 100도씨물이 100도씨 증기로 변하는데 539 증발잡열이 필요하니까 15.65 곱하기 539 계산기 눌러서 확인하면 843535가 나오겠죠. 킬로칼로리 파워. 그래서 열량으로 표현할 때는 8435.35kcal per hour. 이게 보일러의 1마력에 해당되고요. 요즘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와트식으로 표현하면은 1kW는 열량 단위로면 약 860kcal per hour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843535를 나누기 860으로 해보면은 약 9.8kW에 해당됩니다. 요즘 용량 표시 방법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보일러 1마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2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18번. 원통 보일러와 비교할 때 수관 보일러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서로 보일러 특징 비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원통 보일러는 엄청 크고 보유 수량이 많고 대신에 불이 접촉하는 전열 면적이 좁습니다. 수량이 많고 전열 면적은 좁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끓여야 되는 거고요. 예열 시간이 길어지고. 반면에 수관 보일러는 조그만 관 모음 드럼 또는 헤더를 놓고 관에다가 다 물을 넣어서 관에다 대고 불을 떼는 방식이라 수량은 적게 들어있는데 전열 면적, 불이 접촉하는 면적은 엄청 넓죠. 그러니까 물이 빨리빨리 끓어요. 빨리 끓어서 전기가 빨리 빠져나가면 물이 빨리 떨어지면 새물이 들어오면 또 얼른 식었다가 얼른 뜨거워졌다가 온도 변화 심하고 압력 변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고온, 고압에 잘 견뎌서 또 전기 발생량이 단위 시간당 보면 빨리빨리 많이 나오니까 대용량에 적합하고요. 이 관 다발이 대나무밭처럼 생겨서 엄청 연소실 속이 복잡하니까 청소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보유수가 적어서 부하 변동의 압력 변화가 크다 그래야 돼요. 소개가 온도나 압력 변화가 크다 그랬죠.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19번. 다음 보기에서 그 연결이 잘못된 것. 관성력 집진장치, 충돌 반전식, 전기식 집진장치, 코트레이 집진장치, 저유수식 집진장치, 로터리 스크래버, 가압수식 집진장치, 임펄스 스크래버 그랬는데요. 좀 고르기가 되게 어렵죠. 잘못된 거 라번입니다. 가압수식. 임펄스는 회전식에 속해요. 임펄스는 회제 타임 그렇게 암기법을 하는데 회전식은 회제 타임. 자, 가압수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벤사충 자꾸 등장하는데요. 가압수식은 벤츄리 스크래버, 사이클론 스크래버, 충전탑이 대표적이고요. 회전식에는 회제 타임, 회전식에는 제트 컬렉터, 타이젠 와셔, 그 다음에 임펄스 스크래버. 그래서 임펄스 스크래버는 회전식에 속합니다. 물론 가압수식 회전식, 또 유수식 이 세 종류는 세정식에 속합니다. 습식. 세정식에 속하고요. 문제 20번. 보일러의 안전장치하고 거리가 먼 거. 안전장치는 보일러의 파열을 방지하는 거죠. 터지는 걸. 주로 압력 때문에 터지는 걸 막아준다거나 또는 저수위, 물이 너무 적게 들어서 과열이 되어서 터지는 걸 막아주거나 또는 연소실 폭발, 미연소 가스 폭발 때문에 터지는 걸 막아줍니다. 자, 그러면 압력 초과해 때문에 작동되는 거 증기 압력 제한기 대표적이죠. 자, 압력 제한기도 작동이 제대로 제어가 안 됐어. 그러면은 안전밸브가 열려서 증기를 직접 밖으로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위 경보장치. 경보 기능은 없지만 저수위 때 녹아서 그 좁은 구멍으로 증기나 물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소음을 발생시켜서 취급자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가용마개, 그걸 가용마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이 꺼졌다,
또는 점화가 되지 않았다. 즉시 화염을, 불꽃을 감시하고 있다가 불꽃이 안 보이면 바로 연료로 차단할 수 있는 화염 검출기,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 증기압력 제한기나 저수위 경보 화염 검출기는 결국에는 보일러를 직접 끄도록 전자밸브한테 연결해서 전자밸브가 직접 연료 차단하고 보일러 버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전자밸브, 여기까지도 다 안전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폭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폭발된 가스가 연소실 뒤쪽으로 빵 빠져나가서 버너 입구 쪽으로 화염이 치솟거나 폭발력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연소실 뒤쪽에 폭발이 대비해서 저절로 열릴 수 있는 폭발 시에 방폭문을 설치합니다. 이런 종류가 전부 다 안전장치죠. 따라서 저수위 경보기, 안전밸브, 방폭문, 안전장치고요. 과일기는 폐율 회수장치, 열효율을 높여주는 장치죠. 배기가스의 열을 흡수를 해서 과일전기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과일기죠. 가장 먼 거, 표시가 잘못됐네요. 이쪽 과일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보일러 중에서 특수 열매체 보일러에 해당되는 거. 특수 열매체는 물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물 대신에 물이 너무나 더러워 부식성인 물이거나 또는 극한지에서 물을 사용할 때는 동파 위험이 큰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물을 넣지 않고 다른 걸 넣죠. 수은을 넣거나, 그러면 수은 보일러, 석유류 제품을 넣기도 해요. 다우섬, 모빌섬, 카네크롤, 세큐리티 53, 이런 것 종류를 넣는데 바로 2번 카네크롤이 해당이 되겠죠. 자, 타쿠마 보일러는 대표적인 수관식 보일러,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의 대표적인 거고요. 술처, 람진 보일러, 이런 관류 보일러의 종류죠. 그 다음에 하우덴 존슨, 브루동 카푸스, 이런 보일러는 노통 연관 보일러죠. 자, 22번. 다음 각각의 자동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맞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뭔가 틀렸겠죠. 목표값이 자동제에서 일정하다, 값이 일정하다, 이런 것을 값이 일정하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치 제어 말합니다. 국회에서 자동 제어하는 거 아니고요. 값이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어느 한쪽 조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자동 제어를 무조건 정지시킨다, 진행이 안 되도록 한다. 이건 피드백 제어가 아니고요. 이런 것을 인터록 제어라고 합니다. 답은 결과가 원인적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대응 단계를 진행하도록 해서 이렇게 결과 쪽을 검출해서 다시 처음 원인 쪽으로, 즉 목표 쪽으로 다시 돌려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정정 동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피드백 제어예요. 그러니까 설명된 게 인터럽과 피드백 보기가 위아래가 바뀐 거네요. 자, 가나다가 틀려있기 때문에 라가 정답이 되겠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을 시퀀스 제어라고 한다. 답이 4번이 맞죠. 23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신호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전기, 유압, 공기압. 팽창식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죠. 자, 전기식은 혹시나 유압식, 공기압식은 각각 중요 특징을 외워놓으시면은 또 특징 가지고 설명을 해서 문제 나올 때 맞출 수가 있죠. 전기식, 신호 전송이 제일 빠르다. 전송거리가 가장 길다. 복잡한 신호도 전송이 가능하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유압식, 조작력이 힘이 좋다. 그러나 누설될 때 인하 위험이 있다. 공기압식, 신호 전송이 느리다. 지연이 된다. 전송거리가 아주 짧다. 멀리는 전송이 안 된다. 복잡한 신호는 매우 부적합하다. 자, 24번. 연료 연소할 때 과잉 공기계수, 같은 말로 공기비를 구하는 올바른 식. 실제 공기량 나누기 이론 공기량이죠.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것에 비해서 실제로 몇 배가 투입됐느냐, 그게 공기비고요. 반드시 실제 공기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보다도 약간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공기에 플러스 덤으로 넣는 것을 과잉 공기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공기죠. 과잉 공기는 연소를 실제로 시킬 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다량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연소실이 냉각이 되고 배기가스량 증가로 인해서 배기가스 손실열도 증가하게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25번. 보일러의 저수위 경보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 저수위 경보장치 그러면은 일단 수위를 감지를 해야죠. 수위 감시. 수위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수면을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경보를 울려주는 이런 것이 종류가 수위 감시, 부전열차가 있다. 부전열차. 자, 부자식. 이건 플로트식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게 맥도날드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극식. 그 다음에 열팽창식. 그 다음에 차압식. 자, 그래서 네 가지 부전열차. 압력 제어식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부전열차. 플로트식이 부자식이라고도 합니다. 26번. 보일러에서 카본이 생성이 되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 주로 카본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요, 연소실 안쪽에 불이 타는 곳에 생성이 되고요. 이유는 연료가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 성분인데, 주성분 중에 수소는 잘 탑니다, 원래. 근데 탄소는 안 타고 그대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덜 타고 CO로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연소되어서 CO2 이산화탄소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기비가 적절치 않거나 또는 연료 분사량이 대량으로 너무 과하거나 그러면 덜 타고 심지어는 안 타고, 이래서 탄소 덩어리가 뭉쳐서 고열을 받아서 서서히 찐득찐득하게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는 점결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까맣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연소실에 눌러붙는데, 이게 바로 카본입니다. 카본. 그래서 원인으로 거리가 먼 거 보겠습니다. 1번. 유류의 분무 상태는 공기와 혼합이 불량하다. 불량하다. 뭐 너무나 연료가 과다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은 버너 타일 구멍이 각도가, 버너 화형 각도가 작은 경우, 각도보다. 다음은 노통 보일러 같이 가느다란 노통을 연소실로 하는 것에서 화형 각도가 이렇게 가느다란데 분사되는 화형 각도가 이렇게 똑같이 작은 경우, 버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4번 직립보일러 같이 연소실 길이가 짧은데 화염의 길이가 매우 길어요. 자, 연소실은 짧은데 화염 길이가 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너 타일공의 각도가 버너 화염 각도보다 작은 경우, 각도가 아니고 각도보다. 그러면 버너에서 화염 각도가 요만큼 되는데 옆에 주변에 나팔 모양으로 화염을 따듬는 게 버너 타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네와 타일 종류. 이게 화염 각도가 더 커요. 버너 타일보다. 그러면 자꾸 여기에 화염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자꾸 끓음이 달라붙고 결국에는 카본이 부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부딪히지 않는 것은 3번이죠. 3번. 자, 이런 거죠. 버너 타일 각도가 버너 노즐보다 작아. 버너에서 불을 분사하는 것이 요만큼 되는데 버너 타일 각도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여기가 어때요? 부딪혀. 그래서 여기에 카본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죠. 노통의 지름보다도 버너의 화염 각도가 커. 노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버너에서 화염의 각도가 분사된 게 가지런히 안쪽으로 분사된 게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부딪히는 거죠, 화염이. 자, 그 다음 이쪽은 노통이 짧은데, 연소실이 짧은데 화염이 길어요. 그래서 화염 끝에가 자꾸 여기가 닿아요. 그러면은 카본이 달라붙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에너지에 나중에 실기 작업할 때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산소 용접을 해서 납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소 용접은 아세틸렌 가스와 산소를 혼합해서 연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아세틸렌은 C2H2가 분자식인데요. 탄화수소비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끓음이 많이 납니다. 원래 아세틸렌이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용접할 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불꽃 끝부분이 벗어난 부분이 자꾸 용접 부위에 닿으면 새까맣게 카본이 달라붙어요. 실습에서도 그럽니다. 문제 27번. 고체에 의해서 탄화가 많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을 오는 거.
여기 탄화는 방금 카본이란 말이 아니고요. 고체 연료의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 뭐 등등등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수소하고 황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화합이 된 것이 열을 가하면은 연소 쪽이 휙 하고 날아가는 성분이 되는데 이것을 휘발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탄소가 오랫동안 진득하게 남아서 연탄불 같은 거 보면 뻘겋게 되면서 오랫동안 타는데 이걸 고정탄소 성분이라고 하고요. 고정탄소와 이 휘발분의 성분 비율을 연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화가 오래됐다라고 한 것은 땅 속에서 묻혀서 오랫동안 석탄화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인데 원래 식물 줄기가 깊은 곳에 땅에 파묻혀서 땅의 지열로 서서히 구워진 거죠. 오랫동안 진행되면은 열에 약한 휘발분이 싹 날아가고 고정탄소만 많이 남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고정탄소가 점점 증가하고 휘발분은 감소되어서 결국에는 연료비가 커지는 거죠. 휘발분이 줄어들면서 고정탄소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연료비 값어치가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연료비 계산해서 12.0 이상이 나오면은 무연탄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무연탄.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28번. 다음 중 여과식 집진장치 분류가 아닌 거 그랬는데요. 요건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뭐 30분 동안에 한 번 출제된 문제인데 여과식 집진장치가 원래 백필터를 사용하는데 흐름 방향이나 외부 통 모양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수식은 물을 사용하는, 즉 습식이고요. 여과식은 건식이에요.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수식은 절대 여과식 종류가 아니고요. 여과식은 백필터를 말하는데 백필터는 하얀색 필터가 아니라 여과 주머니, 백이 들어있는 필터 방식이란 것이에요. 필터가 주머니로 되어 있죠. 세부적인 종류는 백필터의 형태에 따라서 원통으로 되어 있다, 포켓으로 되어 있다, 카트리지, 평판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판식, 원통식, 여과 주머니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가 소재, 재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직포로 되어 있다, 스폰 본디드형이다, 소결형이다, 구워서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3번, 백필터 본체 백필터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본체 모양이. 상향 기류식. 배기가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걸러진다. 하향 기류식. 밑으로 내려오면서 걸러진다. 그리고 탈진 방식. 거기에 걸러진 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떨어주냐, 제거를 해주냐, 진동, 흔들어서, 역기류식, 거꾸로 흘려서 펄스 제트식. 이 세 종류로 나누는데 역기류식, 분사식 다 똑같고요. 자, 유수식은 물을 사용하는 습식 집진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여과식이 아니죠. 문제 19번. 절대온도 380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 이렇게 해서 구하죠. 이런 기초표현의 교재를 참조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온도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273 옮기면은 켈빈 온도 마이너스 273 이렇게 되겠죠. 380켈빈 마이너스 273.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죠. 107도씩. 30번. 파이프 또는 이음쇠, 나사이음 분해 조립할 때 파이프를 회전을 시키는데 사용하는 공구. 이거 이제 파이프 렌치인데 사실은 이 후크에 작업대에 이게 파이프가 물려 있으면 파이프 바이스가 파이프로 고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겉에 나사가 깎여 있어요. 그럼 부속을 물려서 조일 거 아니에요? 엘보나 T 같은 거. 부속을 끼워서 나사에다 조립할 때 파이프 렌치로 파이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 부속을 물어서 돌려야 돼요. 엄밀한 말로 하면. 그래서 파이프 또는 물론 파이프 여의치 못할 경우는 바이스가 없을 경우는 이음쇠 즉 부속 이음 부속을 돌릴 때 분해 조립할 때 회전을 시키는데 사용하는 공구 파이프 렌치.
답이고요. 그 다음에 절단한 후에 파이프 안쪽에 생긴 거스러미를 절단기를 사용하면은 커터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커터날 두께만큼 커터날이 회전하면서 파이프를 커팅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유체가 흘러갈 때 톡 도출된 부분이 있으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안쪽에 거스미를 떼어주는 장치가 파이프 리머이고요. 파이프 커터는 절단하는 공구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익스펜더는 확장을 시키는 건데 관을 이렇게 벌려주는 건데 강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동관을 벌려주는 장치. 동관의 입구를 이렇게 벌려주는 거. 입구를 벌리는 이유는 동이랑 관을 삽입을 해서 납땜을 해서 잇기 위해서 이렇게 확관을 하는 거고요. 답은 파이프 렌치가 됩니다.